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청문 정국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첫 관문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 이 상태로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자,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자, 검찰의 수사권 분리. 지난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자, 검찰의 반대는 그래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주말을 거치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개인적인 반대가 나왔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하면서 문제점을 들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자, 오늘 오전 윤 당선인도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은 재검토, 재논의를 선언했습니다. 자, 모처럼 합의가 사흘 만에 깨지는 걸까요? 이번 주 중 처리가 될까요? 다시 민주당의 단독 추진으로 돌아갈까요?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어서 정치 갈등의 불길에 더 기름을 붓는 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자체 리더들이 주목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정치인 행정가는 투사나 전사가 아니고 합의의 중재자, 정책의 추진자여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싸움꾼만 뽑아온 걸까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는 주간 이슈 먼데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이유를 인사청문특위위원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T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주말 사이 뉴스가 또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고요. 자,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가요? 응. 뭐 저희도 하면서 하는 거죠 뭐. 뉴스가 정말 초단위 분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네, 하면서 한다. 그게 정답인 것 같네요. 자, 우리도 하면서 해보죠. 또 어떤 속보가 나올지 모릅니다. 자, 일단 이른바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지난주에 극적 합의가 돼서 야, 이 출구가 생겼구나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최고위에서 재논의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박 기자님, 네.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까? 우선은 원점으로 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합의했던 당사자인 국민의힘에서 네. 우리 이거 안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중재안은 지금 당장은 통과가 안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야, 어떻게 거기 권성동 이렇게 서명했는데? 그렇죠.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는데 네. 그걸 깨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말 사이에 SNS에 계속 사과를 했어요. 지지자들의 비판이 나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 보안 수사권이라도 건지지 않았냐. 그리고 이게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뭐 최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여론이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고 오늘도 회의에서 이거 재논의하기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이거 어쩔 수 없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재논의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결론을 최고에서 내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이 중재안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우리는 재논의하자. 이게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한 거고. 의총 결의가 번복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에서.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국민의힘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육성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습니까?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으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이 발언했던 네. 순서대로 들으셨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러면 임 작가님 어떻게 네. 좀 해석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사안을 얘기를 할 때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재논의라고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하태경 의원이 아침에 이제 MBC 라디오하고 했었던 얘기에서 정확하게 밝힌 것 같아요. 사실상 파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파기.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면 애초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 명의로 이제 중재안을 낼 때는 이게 이제 일테면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최종안인 셈이고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일종의 이제 수싸움 내지는 뭐 이 강대강 대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중재안을 재논의하자는 얘기는 국회의장이 했었던 중재 자체를 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지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걸 재논의하자는 얘기는 곧 중재안의 파기를 의미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쪽 인사들의 그 육성을 우리가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인수위 같은 경우는 당초 처음에 합의안을 양쪽 여야가 의결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국회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주말 동안에 입장이 약간 선회한 셈이고요. 하나는 일단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이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바뀐 신호탄이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뒤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주말 동안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문제점을 좀 심각하게 인지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 뒤에 나온 논지들이 대부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논지와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게 당선자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주변의 좀 관측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약간 좀 데칼코마니 같은 기시감이 있는 게 이준석 대표가 딱 젊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초기에 민주당과 그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덜컥 합의를 하고 돌아와서 당내에서 굉장히 혼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좀 감싸주고 그랬지만 이제 결국은 그것도 이제 파기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시감이 좀 있는데 자, 요 대목 한번 좀 주목해 보죠. 검찰은 완강히 반대를 했고 지금 이 중재안 합의에 김호수 검찰총장은 또 사직서를 냈고 검찰은 중재안도 못 받는다 이 입장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국회 합의를 존중하다가 조금 전 임 작가 말씀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준석 대표가 통화를 하고 기류가 바뀌었다. 자, 한동훈 후보자도 결국 검사잖아요. 네. 검찰의 입장을 아마 이제 또 대변했을 것이고 자, 어떤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이 후보자의 입장은 뭐 별도 입장문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정과 허점이 지금도 드러나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근데 이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더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한테 연락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임 작가가 얘기했듯이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결국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법률적 부분에 대한 고민이 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다. 정무적 논의를 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뭐 생각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한동훈 후보자의 얘기, 우려 표시 그다음에 이게 되면은 범죄자만 좋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과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 만약 정말 다를 것이냐.
거긴 또 우리가 같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자의 이런 입장, 이거 윤석 대표가 들었을 때 윤석열 당선인 생각이 이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예그를 명확히 했지 않았더라도 그런 판단을 했고 여기에 대한 우려, 또 안철수 위원장의 했던 그런 지적들, 여러 가지 기류를 봤을 때 또 지지자들의 반대를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뭐 자연스럽게 이걸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걸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박정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왜 주말 동안에 이렇게 급격하게 기류가 바뀌었느냐. 지지자들의 반대가 이제 강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지자들의 반대가 강력하게 가시화될 만한 이 창구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거든. 주말 동안에 무슨 집회나 시위가 이뤄진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원 게시판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진 지지층이 이제 표명을 하거나 내지는 유튜브 채널들처럼 또 적극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는 이제 지지층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제 이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조금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검찰 내부에서, 그것도 많은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배신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거론될 만큼 윤 당선자를 향해서 검찰 내부의 불만이 굉장히 높게 치솟았던 것까지를 좀 같이 아울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밝히는 대로는 뭐 안철수 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정치인들이 자기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후보자도 뭐 서민 민생 문제라든지 어떤 정치인 그 부패 문제를 수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입법 사항은 6개월 동안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조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도 중대수사청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는 데 있어서 1년이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기에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얘기를 이제 꺼낸다는 얘기는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놓고 싶지 않다는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공직자들의 이제 대한 수사나 혹은 이제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검찰이 사실 그동안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기능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경찰로 넘어간다고 해서 수사가 안 될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도 실제 수사라는 거는 대부분 수사 지휘를 받은 수사관들, 경찰 출신의 수사관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맥락상으로 딱 잘라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 쪽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혹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검찰이 혹은 검사가 그걸 놓지 않고 싶다 라는 의견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 해석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직접 수사권은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차악의 선택이었다 했는데, 이 공직자와 선거 수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원점 재검토 혹은 파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지도부 회의를 좀 보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에 이거는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분위기로 돌아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들으면 이 민주당이 원래 내세웠던 그 법안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진성준 원내수석이 기자들과 좀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그 중재안, 박병석 중재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법사위에 오늘 소위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대로 처리해 가겠다. 우린 합의한 안을 밀어붙이겠다. 합의한 안으로 가겠다. 그게 더 명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주에 이 중재안을 만들어서 합의하고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진성준 수석도 이거를 내세우고 지적을 하면서, 봐라, 박병석 의장이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는 그 발언대로 그 말대로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병석 의장의 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 달이 이번 주까지인데.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새 주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정의당, 이 세 주체를 얼마만큼 설득해서 데려오느냐가 민주당의 명분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중재안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두 주체가 결국
명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도 본인이 중재했던 여야 합의안이기 때문에 통과시키는데 이제 무리가 없어졌고 정의당도 지금 이번 합의안을 환영하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당이 이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가담하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를 했었다는 이제 강한 이미지를 남기고 네. 실리 측면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세 주체를 이제 짚어주셨으니까 하나씩 보죠. 정의당 입장은 뭐예요? 네, 정의당도 이 검찰 개혁 중재안 이거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국민의힘의 재검토 요구는 개혁 거부하는 몽리다. 몽리다. 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재안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은 말씀드렸고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는 네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만났어요. 권 원내대표가 아까 오전에 찾아가서 박 의장을 만났는데 제 사인을 화이트로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나요? 비공개 면담이었습니다. 비공개였어요. 네네.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국 이 박 의장은 이런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 숙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좀 해봐라.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논의를 해봐라. 네. 그래서 지금 권 원내대표는 박홍원 원내대표는 따로 논의하지는 못했다고 했는데 네. 두 원내대표가 만나서 어떤 얘기 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박병석 의장은 아까 뭐 계속해서 기자들이 물어봐도 좀 말을 아끼는 모습. 내 입장, 내 뜻은 이미 다 얘기했다. 라고 하면서 긴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아마 좀 불쾌한 감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발언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 말인데 그렇죠. 5월 말까지 국회의장인데 네. 마지막에 좀 아주 정말 폭주기 관찰을 내가 멈췄다 이런 뿌듯함이 지난주에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대로 네. 스무스하게 처리가 됐으면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합의를 만들어낸 국회의장이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한국의 이제 어떤 형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충돌 양상에서 중재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정권 교체기에.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그것도.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이제 직책을 맡았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림이에요. 네네. 국회의장이 가장 아름답게 여야의 중재를 중심을 잡고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소명을 했다라는 걸 본인은 내세우고 싶었을 텐데 결국 이제 그게 어그러지는 모양새가 되니까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자, 모든 자리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난주에 미국 캐나다 순방 갈 걸 괜히 취소했나 뭐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들지 않을까. 낸시 펠로시 의장이 눈앞에 아른아른하면서 네. 개인적인 추측도 해봅니다. 자, 이번 주가 아주 또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이제 월요일이니까 정말 예정된 그런 28일, 29일에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할 것인지 지금 일단은 중재안으로 추진을 한다. 네. 정의당도 여기는 찬성.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자신이 낸 안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을 거들지 아니면 제동을 걸지 자,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지금 12시 38분 넘은 시간인데요. 월요일 점심시간에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전후로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전보다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김천 3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쪽으로 달성 진출로에도 화물차 단독 사고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은 태인 부근에서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일대 2km 구간 작업 여파받고 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가신다면 평소보다 정체가 심합니다. 송산마도 부근에서 12km 구간 정체가 계속되는데요. 남한산 부근은 시화대교 2차로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 평택 방향은 남한산 부근 2km 구간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전 구간 수월해졌고 반대 서울 방향은 금천에서만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달 5월이면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에 격돌의 모습이 보이면서 참 이게 정치 4월은 잔인한 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가 검수완박만 분기점이 아니고 인사청문회 전국 시작인데 원래 오늘부터 한독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파행이 됐습니다. 안 열렸어요? 10시에 열렸는데 열렸다가 39분 만에 정회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어제 민주당, 정의당 청문특위위원들이 기자회견 열어서 자료를 너무 안 줘서 청문회 못하겠다. 네. 청문회 열면 그냥 맹탕 청문회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든 아니 청문회를 연기하든 결정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민주당, 정의당 청문위원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회의장에 안 들어가서 그러면은 국민의힘만 있었고 강병원 이 민주당 의원이 이 간사 자격으로 거기 앉아 있어서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시간은 있었는데 뭐 주호영 의원이 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열리긴 열렸는데 39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합니다, 정의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정독수로는 개회는 되는데 장관이 아니고 총리의 경우에는 이게 인준이 되려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단독 통과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의석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기 이제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열어봐야 의미 없는 청문회가 되는 건데. 뭐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이게 뭐 보이콧했었던 적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절차대로 여당이 진행을 하고 청문 보고서도 뭐 채택하거나 안 하거나 어쨌든 장관급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총리 후보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임 작가님은 팩트 체크를 또 전문으로 하시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옛날 자료, 구할 수도 없는 자료,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해 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도 목리 아닌가 하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자료 요청 받은 게 한 1,090여 건 정도 되는데 이게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서너 배 정도의 이 규모다. 너무 많다. 애초에 많고 그리고 뭐 별세한 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난 후보자 부모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신문로에 있는 그 문제 그 저택 관련해서 그게 이제 재산 형성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부친이 어떻게 그 집을 마련하게 됐느냐 이런 내역을 이제 입증하라는 이제 요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마 이제 숫자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제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부친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를 입증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건 또 사실일 거예요. 아니, 오늘 보니까 당사자께도 70년대 월급 명세를 내라니 그렇죠. 어디서 가져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박정희 정권 시절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워낙 한덕수 후보자가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국회에서 그 요청하는 자료 요청 사안들이 어떤 경우에는 좀 무리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 봤을 땐 꼭 필요한 것들은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못 주겠다라고 해버리면 인사청문회를 이제 해야 하는 인사청문위원 입장에서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검증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 무리한 얘기가 아닌 것이 뭐 비교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후보자들도 다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경북대에다가 이제 관련된 자료들 특히 이제 자녀의 편입학 관련해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실제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지인,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의 지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실제로 특혜를 준 정황이 있는지를 검증해 볼 수가 있는데 관련 자료 일체를 아예 이제 자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그렇게 치면 마찬가지로 장관 후보자들도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빗대 봤을 때는 무리한 자료라면은 그거는 못 주는 게 맞는데 그 핑계를 대면서 나머지 자료들까지 다 안 주게 되면은 과연 이게 이제 인사청문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그리고 못하겠지만 우리도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인사청문 제도를 가져와서 도입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항상 이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자료 안 준다고 난리였는데 그러면 미국 수준에 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모든 자료 웬만한 자료는 그냥 다 줘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도 좀 이번에 고민을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법리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못 구하는 자료는 제출 못하겠지만 또 구할 수 있는 것도 무리한 자료 뒤에 숨겨서 다 못 냅니다. 뭐 이런 지금 극한 대치. 근데 사실은 이제 여야가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어떤 자료는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건 알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보면 서로. 그걸 잘 보고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검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주호영 위원장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자료 제출 요구한
그 1989년 당시 한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뭐 계속 나왔던 종로에 있는 그 집입니다. 그 외국계 기업한테 네. 월세 임대를 받았다는. 줬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이 당사자가 미동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거 미동의는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한 후보자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알아보겠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동의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있을 거예요. 네. 뭐 1,100건이 넘는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 잘 가려내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보장해 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양쪽이 낼 수 없는 것만 요구했다. 저쪽은 낼 수 있는 건데 안 내고 있다. 그게 뭐 이제 사생활 보호라든가. 그게 이제 가족 자료는 네. 공개 안 하겠다든가. 그리고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숫자를 좀 불리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1,090여 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각 당에서 다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겹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또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세 자릿수로 내려갈 수도 있겠군요. 한번 잘 조율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파행이 가도 이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다른 후보자들도 좀 보면요. 지금 계속 문제가 가장 크게 보도가 됐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 이건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월세 2,300만 원을 받는 건물주인데 소상공인 공제를 받았다. 자, 이거 월세 2,300만 원 소득이면은 소상공인이에요? 그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그 공제에 대해서는 네네. 이거는 뭐 소득으로 또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 정 후보자가 94년도 아버지로부터 대구 동성로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매달 2,300만 원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 노란 우산 공제라는 그런 공제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광고도 네. 많이 하고. 여기에 가입한 다음에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납입 최대 한도인 200만 원씩 적립을 했고 많게는 연간 99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요. 노란 우산 공제가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뭐 사망 또는 노령화에 대비해서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용으로 운영되는 목돈 마련 제도입니다. 네네. 근데 지난해에만 경북대 교수 연봉과 임대료 합쳐서 연간 5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정 후보자가 이 제도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아온 건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14년에서 2017년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시절에 실무자들이 실적이 된다고 가입을 권유해서 가입한 거다.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공제제도의 기준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사장 퇴직 이후 4년 이상 소상공인 공제를 받은 거 이거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소득이라면 이게 월세 2,300이 뭐 많다면 많지만 만약 장사하는 분들로 보면은 이게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병원장을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이게 제가 노란 우산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이라서 잘 알거든요. 뭐예요? 무슨 가게 해요? 뭐 저는 이제 별도로 이제 출판 이쪽에 따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있어서. 건물이 있구만 이 사람. 아니 건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사실 왜 제가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냐면 노란우산 공제회의 운영 지침이나 목표 자체가 정호영 후보자 같은 사람들을 보조해주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거든요. 완전히 반대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소상공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어떨 때는 매출에 따라서 이제 수입이 많았다가 뭐 코로나19 사태 같은 걸 맞이하게 되면 확 줄었다가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갑자기 수입이 뚝 끊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혹은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 제도에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도 미리미리 좀 여럿이 돈을 모아서 일종의 계모임처럼 운영을 해서 나중에 그런 보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국립대학교의 병원장이면서 대구 동성로 오면은 가장 번화가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는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뭐 물론 이제 이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참 꼼꼼하다. 좀 지나치게 꼼꼼한 거 아니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후보자는 뭐 의료이니까 모르셨는데 이런 거.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금고 직원들이 저희 저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 가입해 주십시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직도 겸직 논란이 있었던 그 이사장이죠. 그런데 또 병원장이라 이거는 그냥 명예직으로 하는 거였다 이런 해명을 했고. 자, 지켜보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다룰 게 많습니다. 자, 김인철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 딸 강남 진학을 위해서 주민등록생일을 바꾼 정황이 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김인철 후보자 딸의 출생신고가 당시에 1990년 2월 26일에 태어났다고 신고가 됐어요. 네네. 네, 5년 뒤인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990년 4월 6일생으로 이 생년월일 정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김 후보자가 이 92년 서울 동작구 숙동에 살다가 97년 1월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 후보자 딸이 97년 3월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당초 2월 출생신고대로라면 뭐 빠른 1990년생으로 96년에 입학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생일 정정으로 가족이 대치동으로 이사한 이후인 97년에 입학한 걸로 학군이 입학이 바뀌었군요. 늦춰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97년 1월에 강남구 대치동 이사를 했으니까 그 날짜 그 연도가 이렇게 맞는 거 봐서는 딸의 이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대 요즘에는 이렇게 출생연도가 옛날에는 많이 오류가 있었지만 네. 요즘에는 특별히 바꾸는 경우가 드물지 않나요? 이게 또 며칠 차이도 아니고 네. 한 달 반 정도가 네네. 차이가 나는 날짜라서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때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제 빠른 연생 이제 3월까지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마침 또 4월 6일로 살짝 넘기는 예. 정정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오해를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김인철 후보자가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네. 생일 파티를 언제 했는지를 공개가 하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뭐 어떤 이제 변경에 뭐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그건 뭐 듣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영화관에서 팝콘과 이제 음료를 마실 수가 있고 시식하면서 영화를 볼 수가 있고 네. 또 마트의 시식 코너도 다시 이제 열린다고 하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갑니까? 마트에서 시식하는 걸 좀 즐겨 했기 때문에 네. 아쉬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는 팝콘이죠. 만두와 소시지는 시식을 해보고 구매를 해야 후회가 없으니까요. 네. 이게. 저는 이제 버터구이 오징어 이거 좋아하는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입국 시도를 했던 해병 병사 한 달여 만에 귀국을 했네요. 법적 처벌을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체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서 곧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고요. 네. 이 이제 병사가 제기했었던 영내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현역 병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비 작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디저트송 발표를 드려야 되겠네요. 청취자 5622님. 정치는요, 들어도 알 수가 없네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노래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알 수 없는 정치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어떤 물체가 빠르게 지나갈 때 그 서슬에 이는 바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날바람과 날파람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뜻풀이에 바람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혹시 날바람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날파람이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파람이란 표현은 맞파람이나 휘파람 같은 말에서 들을 수 있기는 한데 실제로 파람이란 독립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날파람은 그 외에도 바람이 일 정도로 날쌘 움직임이나 등등한 기세를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날파람같이 덤벼들다라든지 그는 날파람 있는 청년보다 더 날랬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날파람과 관련한 표현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개 소개해 드립니다. 날파람둥이는 주책 없이 여기저기 싸다니는 사람을 호락에 이르는 말이고요. 날파람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 역시 날바람둥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또 날파람스럽다는 날파람이 일 정도로 행동이 매우 빠르고 민첩하다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여기서 나온 부사로는 날파람스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람이 들어서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뜻의 동사로 날파람 잡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 낮 동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경주와 밀양의 기온이 29.3도까지 오르는 등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30도 가까운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0도, 대전, 광주 28도, 서울 27도, 강릉 26도, 부산 22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5도에서 9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으로 되돌아갈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하늘이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 내일 이른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50에서 120mm 정도가 되겠고요. 그중 제주도 산지에는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올 수 있겠습니다. 또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20에서 70mm,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에 불참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청문회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안이 사흘 만에 백지화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직자와 선거범죄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재논의를 공식화했고 이에 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원안대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논란에 대해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이 참석을 결정해 통보해 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 또 시사 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슈가 쏟아져서 두 분을 기다렸어요. 논평을 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격동의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자, 이번 주에 좀 무난하게 이 문제는 넘어가겠구나 했는데, 자, 먼저 오늘 상황 따지기 전에 이 중재안, 합의안 노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양쪽의 입장을 좀 감안해서 배려해서 어느 정도 좀 중간적 입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제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중수청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네. 경찰에게 넘겨줬던 그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이제 완전히 없애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찰이 검찰 수준의 수사력을 갖출 때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독소 조항이거든요. 그때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한다.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 실제 경찰이 일단 이거는 전제가 경찰이 검찰보다 수사력이 훨씬 떨어진다는 걸 이제 전제하는 거죠. 네네. 두 번째는 그러면 경찰이 그렇게 수사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그 분들은 나중에 1년도 안 되는 그런 6개월 안에 혹은 1년 안에 어떻게 해야지만 검찰의 수사력 정도를 수준을? 경찰이 가졌다고 판단할 것이냐. 판단 기준을 누가 제시할 것이냐. 거기 애매하네요.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매우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 오케이하고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다 불러준 거 그대로 박병석 의장이 만든 거다 이렇게 해놓고는 네. 갑자기 오늘은 또 이제 와서는 문제가 있다는 둥 이러면서 또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 평가까지 해주셨어요. 사후 평가까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한쪽이 다 원하는 걸 다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협치고 협의고 합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입법부가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또 그걸 인중까지 받았잖아요. 가서 네. 의총에서 인중을 받았는데 이걸 뒤집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 이 법안 자체로만 보면 이 합의문 내용에 허점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던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게 부패범죄 안에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공직자의 범위를 국회의원까지 넓힐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검찰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안 된다. 그걸 피하려고 일부러 두 개를 뺐다. 선거 관련된. 공직자와 선거를 뺐다. 그렇죠. 근데 부패범죄 그 항목 안에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확대 해석해버리면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일부 변호사들은 그게 다 공직자 범위 안에 국회의원도 들어가니까 국회의원도 수사 범위에 있는 거다 지금. 허울만 겉으로 보기만 뭔가 빠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과도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유를 그걸 대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양측 다 사실은 완벽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흡족하지 못하지만 국회라는 입법부가 강대강 대치를 하다가 어쨌든 합의를 해서 하나의 중재안을 만들어냈으면 그 정신이 잘 처리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이틀 만에 뭐 그걸 또 걷어차려고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법을 딱 보면은 명확해요. 네.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강목의 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공무원이 뭐 형법 129조부터 133조까지 그러니까 이건 뇌물과 관련된 그런 죄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면은 수사할 수 있다. 이게 네네. 부패범죄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부패범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대상이 거예요. 되네요. 네, 그리고 특가법상 뭐 뇌물에 대한 형법상 뭐 그런 법들 또 문제되면 얼마든지 이거는 부패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그냥 줄였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부패범죄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고문의 뭐 대장동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고문에게 지금 혐의가 가해진 거는 업무상 횡령 배임 뭐 이런 등등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다 이 부패범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못한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고문에 대한 거는 수사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수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이 법에 의하면 이 중재안에 따르면. 근데 왜 갑자기 사람들을 호도하고 왜곡시키고 마치 그 뒤집어진 사실이 사실이냐 하는지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근데 부패범죄는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대형 경제범죄가 있으니까 남아있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얼마나 뒤집어보면 이런 거죠. 뭐 이른바 조국 사태를 보면 사모펀드. 그러면 경제범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당시에 검찰은 권력형 범죄로 봤으니까 부패범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한 사건이 딱 경계를 설 수 있는 거냐. 그렇죠. 뭐 이런 경제로 보고 수사 들어가면 쭉 파다가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 6대 범죄를 뭐 2대 범죄, 4대 범죄 나누는 게 경계가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독소 조항이에요, 사실은. 네, 다 독소 조항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중재안, 합의안에 대해서 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먼저 수용을 했고 민주당이 이제 경론을 벌이다가 결국 수용을 했는데 지금 큰 반발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민주당도 그렇게 큰 반발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 이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되어서 법안을 처리할 때 분명히 거부권도 행사할 것이고 못하게 막을 것이다. 중수청도 제대로 안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정말로 식물 조항이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답을 안 하고 있다가 국민의힘이 이제 오케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검찰도 달려야 되고 국민들에게도 이게 그렇게 막 일방적인 법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좋다. 너네들이 수용했으니 우리도 같이 수용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같이 협조하자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반발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조항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니까 도대체 국회 입법 권한을 뭘로 보는 건지 이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입법과 관련된 권한이 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화 한 통화했다고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도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2781님, 김한수님, 국회 중재안은 좋은 법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차기 정부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더 좋은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의견에 가깝고요. 청취자 3221님은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했다가 빈대떡 뒤집듯 바로 번복하는 걸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국민의힘을 이제 비판하셨고요. 또 0290님, 고물가, 고유가, 금리 상승, 국제정세, 외교, 국방, 안보의 위기가 마구마구 다가오는데 당선인, 여당, 야당, 그리고 총리 지명자와 국무위원 지명자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있는 거지 의문입니다. 모두 다 정치권을 비판을 해 주셨어요. 자, 민생과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최 교수님. 지금 민주당 상황을 이제 노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면 즉시 검찰개혁법을 국회 통과하겠다. 근데 사실상 파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럼 민주당 어떻게 갈까요? 그럼 민주당은 이제 추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여지는 남겨둔 것 같아요.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고.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지금 입장을 약간 바꿨잖아요. 그걸 추진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물러나요? 아니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도 그렇게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네. 합의안 중에 한 곳을 깨는 곳. 예를 들면 합의를 안 하거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대편 쪽에 내가 입장에 서서 그러면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중재안을 가겠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중재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 예를 들면 뭐 어느 쪽이든 민주당 안에 어쨌든 절차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양쪽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합의를 해준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뭐 사보임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이런 문제 또 정무적 판단 이런 문제 때문에 일정 부분 저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이걸 깨버리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민주당이 원하는 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안 하면 민주당은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네. 다른 선택지는 아예 없는 거예요. 없다. 독자 추진밖엔 없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29일 뭐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죄가 되는 일이고 그것은 매우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좀 약간 나무라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네네. 근데 그거에서 원인은 또 얘기를 안 하죠. 자기네들이 합의했다가 지금 갑자기 뒤집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지금 생각해 본다는 건데도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네네. 저는 이런 식의 태도가 매우 좀 옳지 않다고 봐요. 네네. 아까 이제 합의를 빈대떡 뒤집듯한 것은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하는 또 청취자들 계셨어요. 자,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지난주에 극적 합의. 그래도 출구를 만드는구나. 그럼요. 여야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말 사이에 기류가 확 바뀝니다. 처음에는 당선인 측에서도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 괜찮다 그랬죠. 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게 국민의 중지를 모아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그 사이에 보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라는 전제를 달고 공론화 과정 거쳐야 한다. 그러더니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제동을 걸었어요. 최고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파기 상황이 왔는데 노 변호사님. 주말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다고 보세요? 검찰들끼리 얘기를 한 거죠. 검찰들끼리? 그럼요. 검사들은 이거 안 나오자마자부터 권성동 의원이 이거 내가 불러준 대로 박병석 의장이 만든 거니까 나를 믿어라 괜찮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검사들이 이거 보고 이게 뭐냐 도대체 꼼수밖에 안 된다. 조금 유예해주고 우리 보고 그냥 너네를 믿으라는 말이냐 이러면서. 결국 박탈하는 거 아니냐? 그럼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했고요. 네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라인에 있는 검사들 출신이 되게 많이 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엄청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그럼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야, 내 말대로 하고 이게 맞지 서로 양보해야지라고 했던 권성동 의원마저도 이제 그게 안 되는 데다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배신자라고 우리가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우리 거를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은 검찰 기반으로만 이제 되신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또 나오니까 그래 그럼 내가 조금 더 유연하게 한번 해볼 수 있지라는 태도를 취하게 됐고 그 총대를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메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러이러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법리적으로 대표와. 설명을 이제 해줬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잘못된 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네네네. 문제는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거나 검찰 출신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 검사들의 이익과 관련된 베이스에서 시작되는 말들이지 실제 정말로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방안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합의를 해서. 근데 왜 국회의원도 아니고 입법권자도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의 분위기가. 예, 이거는 게다가 이준석 대표 지금 당에서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잖아요. 네, 징계위에 올라가 그러니까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마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걸 강하게 지금 뭐라 하는 게 맞겠죠. 복잡한 기류가 있다. 대체로 동의하세요? 네, 대체로 동의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본인이 상당히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가 된 상황이겠어요? 네. 경찰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당선인과 코드를 맞추는 게 필요해요.
본인이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반대하기 전에는 뭐 반쪽짜리지만 뭐 수용하는 듯한 표현을 그럼요. 썼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꿨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당선인과 코드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당 윤리위원회 회부된 것도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어 찍어낸 게 아니냐. 결국 이제 윤석열 당선인 체제로 당을 바꾸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의혹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코드를 맞춰서 본인이 계속 대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건 뭐 제가 추측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목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그런 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요. 공당이 아니라 사당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공당이 의총까지 해서 결정된 문제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떻게 뭘 합의할 수 있겠어요. 합의문 아무리 쓰면 뭐예요. 그거 다 종이 쪼가리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당이 어떤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 못해요. 뭘 합의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국민 앞에 상당히 큰 실망감을 주는 공당이 아니라 사당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당이 아니라 사당화되고 있다는 이제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이 좀 구도가 묘해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동안은 윤핵관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좀 거리가 있었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궁지에 몰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확 기세를 이제 틀어잡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영원한 윤핵관은 없다? 제가 듣기로는 수많은 윤핵관들이 지금 자리 바꿈을 하고 있다. 아, 자리가 바뀌고 있다. 네, 기류가 애매하다 이렇게 들었어요. 다음에 그걸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정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슈들이 많은데 뭔가 기류가 자꾸 변해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여야 합의한 이후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를 제외한 건 문제 이런 말을 했다고 윤 당선인 측의 또 핵심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밝혔습니다. 보도가 됐는데요. 자, 이 두 개 범죄, 공직자 그리고 선거범죄 이걸 제외한 부분이 또 시민단체들도 비판을 하고 이건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잘못이다라고 사과를 하고 자, 이게 궁금한 건 이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은 이 의총은 거쳤으나 윤 당선인과는 교감이 없었을까요? 결정할 때? 저는 없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대강의 흐름은 당연히 오케이를 하고서 이게 넘어갔겠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 시스템이나 윤 당선인 관련된 시스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당하고 관계를 거의 끊는 상태지만 윤 당선인은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뭐 정면으로 배치하거나 그분의 뜻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무언가 얘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김은혜 그 경기도지사 후보자, 네. 그다음 유승민 그 우리 전 후보자 낙마했습니다. 네, 두 분을 보세요. 당에서의 의견은 유 후보자가 훨씬 더 높았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윤 당선인이 김은혜 씨 가세요. 딱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집 밖에서 결국 결론은 그분이 됐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윤심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윤심을 파악하기 위한 너도 나도 각축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검수 덜박이라고 요즘 부르더만 그 검수 덜박이든 완박이든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만드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 출신인 그분의 의사가 정말 제일 무섭고 궁금하겠죠. 네. 그분이 허락 안 하는 걸 어떻게 오케이 하겠습니까? 네, 아마 교감했을 것이다. 이거는 저희 추측입니다. 네, 추측이에요. 자, 이준석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자와 통화한 거 맞다. 굉장히 반대하는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뭔지를 좀 확인한 바는 있지만 정무적 부분을 상의하진 않았다. 법률적, 정무적 이렇게 또 구분을 했어요. 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법률적은 뭐고 정무적은 뭘까요? 지금 검수완박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법률적인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따졌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법률적인 부분은 확인했는데 정무적인 거 확인 안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민주당 사람이나 문정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쳐낼 수 있는 법안으로서 이게 기능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봐야 된다. 이 얘기했을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법률적, 정무적 구분이 또 쉽지 않다.
아까도 이제 그런 게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 하셨는데. 최치문 교수님은 정무 감각이 좀 없죠. 아이고, 최 교수님 왜? 저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없어요, 근데. 자,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 아까도 잠깐 언급 주셨습니다만 당내 징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일종의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 거죠. 지금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이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물론 처음부터 이 징계를 논의한 건 아니었고요. KT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안건으로 올라온 이 대표 건도 함께 회부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쟁점이 성접대 의혹 이게 제기됐는데 이게 아니고 이후에 증거 인멸 의혹이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아까 말씀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네네. 그 경선에서 탈락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김은혜 후보를 보냈었죠. 그건 이제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홍준표 지금 대표 물론 거기는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만 유영하 변호사를 또 보내고 뭐 물론 그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보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만나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네.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추측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물론 선거 막판을 함께 열심히 뛰었지만 그 중간에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는 윤석열화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언젠가 만약에 갈등이 부각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뭔가 좀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을 윤석열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오늘 또 예정됐던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국회를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지금 인사청문 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인사청문회가 파행이라고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오전 11시 20분에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고요. 네네. 어제 같이 기자회견을 했고 저는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어제와 같은 내용으로 아마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네. 자,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은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전에 국민의힘 주호영 위원장이 뭐 정족수를 지켜서 일단 개회는 했습니다만 뭐 40분이 채 안 돼서 정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현재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 청문위원들이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매우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국회 권한을 위임해 주신 사항인데 네네.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할 막중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입증할 자료는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벌써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결국은 냉탕 청문회가 되거나 하면 식물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거는 국민이 임한 인사청문 권한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상태로서는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제출이 너무나 미비해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네네. 자,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가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 인사청문회에 비해서 서너 배나 많은 1000여 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만큼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많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정책적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질문서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질의서가 많다는 것으로만 얘기할 건 아니고 또 국민의힘 총무위원들 중에서는
뭐 30년 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최고위에서 보니까 70년대 월급 명세를 어떻게 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후보자 자신에게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이 사실 공공기관에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나 회사들이 관련 자료를 지금 못 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가장 국민들께서 관심이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네네네. 어떤 투기도 없었다고 하시면서 부동산 매매 거래 내역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 안 하셨다고 했는데 외환 거래 내역이나 주식 거래 내역 같은 기본 정보도 사실 부동의에서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관세 물품 신고와 관련해서도 후보자 부부가 이제 동반으로 해외를 다녀왔을 경우에 본인은 이제 그동안에 그 수입품 물품을 사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문제는 배우자께서 자료 제출 부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갔다 오면서 배우자 명의로 관세 신고를 했으면 사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자료들도 후보자 측에만 유리한 것만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자료도 네네. 자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제출 안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인사청문은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종료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지난 7일 제출이 됐어요. 국회가 26일 내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안 그러면 법 위반이다. 국민의힘 주장인데 여기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0일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준 거는 충분하게 자료 제출도 하고 네. 또 그 자료 검토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 일정만 강조하면서 그냥 해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또 조호영 위원장께서도 아니 개인정보 미동의로 자료 제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후보자가 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성일종 간사와 강병원 간사가 1시 반에 일단 의사 일정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기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네네. 일단 그런 기본 협의에서 얘기가 잘 되고 또 후보도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제출하면 청문 일정에 맞춰서 다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시 반이면은 이제 3분도 안 남았네요. 네네. 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 아까 언급을 해주셨고 네네. 또 그동안 논란 중에 하나가 김앤장 고문으로 고액 연봉을 받았다. 이른바 이해충돌 의혹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검증돼야 될 주요 내용으로 보시는 거죠? 당연히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 대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국무총리까지 지내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고문으로 가셔서 20억 원의 고액의 자문료를 받으셨다는데 네. 변호사도 아니시면서 40년간 공직에만 계셨는데 이분이 20억이나 주고 고문을 했고 또 자문을 했던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희들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용계약서를 김앤장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출할 수 없다는 거고 지난 인사청문회 회의 준비 때문에 회의 개최 당시에 네. 김앤장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데 후보자 측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네. 또 하나는 한국무역협회장도 3년을 하셨는데 네네. 급여로만 19억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네. 퇴직금은 따로 또 4억 원을 따로 받으셨고요. 네. 또 이것 말고도 서울 강남에는 5성급 특급 호텔의 휘트니스 네. 클럽 회원권도 갖고 계셨는데 네. 2015년에 퇴임했는데 아직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회원권도 아직 재산 신고도 안 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총리까지 하신 분이시기니까 이런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더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검증할 건 많고 자료는 없다 하고. 네, 자, 이거 인사청문회가 계속 파행될 경우에는 여야 모두 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타협점을 어떻게 찾으시렵니까? 일단 의혹되고 있는 부분에 특히 지금 공공기관 저희 의원실에서도 매입할 당시에 계약서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당연히 세월이 지났으니까 없겠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자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면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을 수 있게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도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해서 다음에 또 연결드리겠습니다. 자, 배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 인사청문 전국 들어봤습니다. 아까 좀 전에 질문하신 것 중에 네네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20일 이내에 종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내일이 26일이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떡하냐. 그 부분에 이제 명확히 대답을 잘 못하긴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인사청문회법 6조. 있어요? 네, 6조 2항에 이제 그렇게 20일 이내에 하라고 의무가 되어 있고 3항하고 4항에 보면은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당선인 또는 대법원장 등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시 요청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네네네. 그것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대통령이 그냥 지명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이제 총리 말고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총리는 이제 인준을 필수로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법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법 위반은 아니군요. 그렇죠. 여지를 두고 있네요. 어쨌든 부득이한 경우는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제 배진교 원내대표 검증할 게 많은데 자료 제출 너무 안 한다.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진교 원내대표 말이 맞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어 없는 거를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거는 못 내는 거고. 못 내는 거지만 네,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렇죠. 근데 기관이 정부 기관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들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써주면 그 기관에서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실로. 그럼 그건 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데 그걸 왜 제출 안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또 하나는 지금 뭐 배진교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김현장 같은 경우도 제출할 의사가 있는데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제출이 안 되는 거라며. 관세 문제도 부인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의하는 게 어렵나요? 예를 들면 없는 거 찾아와서 내라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은 본인이 정보 제공 동의만 해주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면 그걸 안 낼 이유가 없죠. 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끝까지 안 낸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한덕수 후보자가 제대로 검증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본인의 주장이 맞다는 정당성 확보하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노 변호사님.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안 해주면 사실 후폭풍이 무섭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인데. 네. 그리고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또 재청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이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그것들하고 조금 이제 정치적 타협을 조금 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또 장관 후보자 중에 몇 명하고 또 조금 약간 바터 비슷하게 좀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흔히 이제 데스노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낙마리스트 이런 걸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하죠. 좀 서로 이제 조정해가지고 우리 이분들은 절대 안 되니까 당신들이 좀 협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는 협조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행동이죠. 자, 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밀리면 이후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지금 다 줄줄이 도미노가 됩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기재부, 국토부 청문회가 쭉 잡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출범까지의 시간 5월 10일인데 큰 차질은 없을까요? 뭐 정부야 출범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된 그 어떤 모습으로 출범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진용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죠. 진용을 못 갖추고 총리가 만약에 인준이 안 되게 되면 재청권을 발설 못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장관 임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아니면 뭐 심지어는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만 김부겸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그 청문회가 파행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럼 누가 잘못을 하고 있다고 볼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발목 잡히냐 아니면 정말 정당하게 청문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요청을 하는데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냐. 그리고 뭐 예전에 뭐 몇 년 전 또 뭐 수십 년 전 본인이 청문회 통과했는데 그게 또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와 그다음에 자료가 갖고 있는 어떤 축적된 정보들이 달라요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옛날의 기준 갖고 지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의 관점은 옛날과 다르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국민들은요. 정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네.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됐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 맞게 본인도 행동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이렇게 계속 자료 제출 거부하면서 뭐 끝까지 버티기를 하면 국민들은 과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네.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면서 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기시감이 있다. 데칼코마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아빠 찬스라는 이제 입시 의혹 때문에 오늘 박지원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 사과해야 한다. 아유, 그만 좀 하라 그래요. 조국 전 장관이 40분 만에 사과했습니다. 수백 번이라도 사과하겠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어요. 자, 다음 이슈를 하나 또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의견. 아이고 답답합니다. 송종두님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 후보자들은 청문회 전 모든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죠. 청취자 1407님. 또 요청한 자료를 억지로 요구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 때는 자료 제출 다 했나요? 이게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요청 자료 개수와 제출 퍼센트가 숫자로 딱딱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00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많긴 많은데 자, 핵심 주제가 문제가 되겠죠. 자, 요 이슈가 있어요. 지금 워낙 큰 이슈가 하나는 이른바 검수완박. 또 하나는 지금 인사청문 전국. 그 배경에 지금 지방선거 워낙 굵직한 이슈가 많은데 지금 5월 10일 이제 새 정부 출범 집무실은 용산이 됐고 대통령 관저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관저라고 했는데 다른 보도가 나왔어요.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노배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그냥 뭐든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불상사가 벌어지는 네. 건데 육군참모총장 공간 자기네가 쓰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애꿎은 국방부 사람들 다 내쫓았잖아요. 내쫓고 네. 있죠. 그런데 거기 낡았다는 건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괜찮다 그러면 수리할 테니까 수리비 달라 그랬어요. 25억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걸 받아놓고는 왜 갑자기 너무 낡아서 못 쓰겠으니 외교부 가겠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처음에 의사결정할 때 낡았다는 걸 몰랐냐? 아니라요. 다 낡았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25억을 받은 건죠, 수리비로. 그 수리비 받았으면 그 돈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 25억이라는 돈은 왜 나옵니까? 수리할 때 뭐뭐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보더니 그거보다 더 낡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딴 데 가면 그럼 가만히 자기 볼일 잘하고 있는 그 외교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의 일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심이 없이 그냥 마음이 막 이건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갑자기 변덕 부려가지고 내가 여기 콩 찍으면 여기 가야 되고 저기 콩 찍으면 저기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일이 정말 그렇게 설마 나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변덕을 부렸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은 함부로 안 합니다만은 이거는 그렇게 되면 매우 부적절하고요. 게다가 신라 호텔에서 무슨 취임식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만찬. 영빈관에서 하면은 돈도 안 되는데 왜 거기서 하느냐. 이 얘기 당장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돈 안 들었는데 여기 33억 된다는 돈 얘기 나오죠. 정말 쓸데없는 돈 계속 나가는 데다가 왜 하필이면은 미군 기지를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상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통령이 어디 가는데 미군한테 굽신굽신거리고 양해를 구해서 갑니까? 저는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요. 자, 이 외교부 장관 공관 현재 이게 그냥 먹고 자는 숙소가 아니라 외교의 장으로 또 활용이 되는 공간이죠. 자, 외교부 입장에서는 공간을 이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이제 이걸 이제 대통령에게 제공하게 되면 이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안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청와대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줬잖아요. 우리 아무도 안 받았는데 뭘 국민에게 돌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자, 최 교수님이 좀 대안을 내주시죠.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이사를 갈 곳을 먼저 정해놓고 방을 빼라고 그래야죠. 네. 아니 갑자기 외교부 장관한테 그 공간에 숙소를 빼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체. 아니 어디로 갈지도 정해지도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장관 공간은요. 외교 사절들이 와서 행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거기서 협상도 하고 이러는 곳이에요. 그 장소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 장소를 새로 마련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도 들 것이고 장소도 물세게 봐야 될 것이고 서울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절들 왔을 때 서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머물잖아요. 결국은.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디로 가라는지 대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했는데 25억이라는 돈이 책정될 때는 이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서 계산해서 돈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다 받았어요. 그럼 TF팀은 이미 그렇게 다 승인받고 제가 볼 땐 당사인한테 보고까지 끝났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25억이라는 돈이 나오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의아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갑자기? 그럼 처음부터 고려를 해가지고 잘 검토해서 처음부터 외교부 장관 공간을 하든지 그러면 네. 아니 25억이라는 예산까지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의 결정일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간을 방문한 후에 해당 장소가 새 관저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른바 관저 쇼핑 아니냐 하는 비판이 따라붙었는데 인수위는 이거 반박했습니다. 확정하고 나서 그리고 방문을 한 것이다. 그런데 보도는 또 나무를 베라고 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있어요. 자, 왜 이런 걸까요? 사실관계는 뭐 확인된 바 없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네. 저는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을 못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당선인은 당선인의 신분이 있지만 네. 당선인의 이제 부인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영부인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당선인이 정말로 여러 사람들하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게 반드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익스큐즈를 할 수가 있어요. 불편해도.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제 얘기되는 것처럼 정말 부인이 관저 쇼핑을 해가지고 딱 낙점하면 그걸 가지고서 얘기한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당선인이나 당선인 부인이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은 이런 식의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만한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거는 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나중에 또 확인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 외교부 장관 공관은 이동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언급 주셨지만 교통 불편을 고려해서 미군 기지를 통과하기로 결정했다. 이것도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새로운 대통령실 이름 요즘 공모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피플스 하우스 우리말로 하면 국민의 집 이것을 이제 제안했다 하는 이제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주간 이슈 먼데이 참 다룰 이슈가 많네요. 다음 주에는 이게 좀 정리가 돼 있을지 다음 주면 5월인데 더 일이 커져 있을지 두근두근 걱정이 됩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i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bath. Well, I was out of...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붕어 아이스크림. 뭐 금방 머리에 떠오르시죠.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붕어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월요일 IT본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얼리어답터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이 세계 최대 OTT 플랫폼 네. 그동안 난리 많은 얘기가 나왔던 넷플릭스 구독자가 감수세로 돌아섰다?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감소세가 11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 이후로 계속 가입자 수가 늘었는데 창사 이후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2011년 이후라고 정확하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다른 서비스를 했었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2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4분기보다 유료 회원이 1분기 실적이. 근데 지금처럼 가면 2분기에는 200만 명이 급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여전히 유료 회원이 2억 2,160만 가구로 상당히 많고 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1억 2천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억만 명 이상 아직 많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정말 끝도 없이 오르던 것들이 꺾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의 수치는 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예상하기로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많은 OTT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애플까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회원 수가 감소되는 추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뭐 전반적으로 매출 역시도 원래 1분기 매출 시장 전망치가 79억 3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그거를 이제 1억 달러 정도 이제 거의 못 따라갔으니까 78억 7천만 달러였고 미달. 네, 그리고 주가가 최대 한 39%까지 추락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최대 39% 주가 추락. 이건 뭐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어닝 쇼크.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이건 안 좋은 조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혹시 넷플릭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가 상당히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no 룰스라고 그래서 규칙이 없는 것이 규칙이다. 아이고 좋아라. 네, 이제 그만큼이나 그런 회사 다녀보고 싶네. 근데 그 대신에 넷플릭스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그 직원들의 퍼포먼스를 요구하긴 해요. 그 대신에 아주 좋은 퀄리티의 아주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라면 그들이 뭘 하든 결국에는 우리는 노룰이다라고 할 정도. 노룰이면은 출퇴근 시간도 자기 맘대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면 이런 거죠. 업무를 책임질 수 있다. 네네네. 그런데 그만큼이나 퍼포먼스 위주에 아주 잘 나가던 넷플릭스니까 워낙 좋은 인재들이 많았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들이 뭐 예.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경영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 생기기 시작한 직원들이 있어서 어허.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른바 스타 직원,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는 직원들 먼저 네.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경영 전략에 불만이 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이유가 될까요? 일단은 예전에는 넷플릭스 하면은 투자가 상당히 컸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약간씩 이제 계속 이런 그 어떤 성장세가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뭐 소위 이제 좀 본전 찾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감한 투자는 줄어들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가성비가 좋은 저예산 드라마를 계속 만든다든지. 오징어 게임? 아니 오징어 게임 정도는 괜찮죠.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어쨌든 비슷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독에 대한 피로감이 사람들이 느껴지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결국 그런 거죠. 콘텐츠가 계속 이제 완벽하게 좋은 게 아니라 조금 가성비 좋은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볼 게 없어지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고객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더 하면 모르는데 가격을 뭐 조금씩 계속 올린다든가 아니면 공유 서비스 같은 걸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수익이 모자르니까 다른 방식으로 자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텐츠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본인들의 수익 창출 혹은 이제 어떤 이제 수익에 대한 증가에 대한 것들을 자꾸 보니까 이제 노룰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직원들이 우리는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결정들이 우리의 퍼포먼스를 막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스타 직원들은 나 이럴 거면 넷플릭스 나갈 거야 약간 그런 그림들까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돼요. 초기에는 우리 회사는 혁신 기업이야, 파격적이야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회사도 돈 버는 게 목적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실망감이 조금씩 머리를 들게 되는데, 자,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꼭 넷플릭스만의 문제다 이렇게 낙인 찍기가 어려운 게 OTT가 워낙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경쟁 환경이 격화되다 보니까 넷플릭스만의 차별성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일종의 그 환경 분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그 파친코라고 하는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애플을 많이 이게 했잖아요.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애플 TV 플러스가 상당히 최근에 공격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린 폭망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위워크에 관련,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드라마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애플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위워크도 극장 개봉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도요 아주 좋은 오리지널 컨텐츠 또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5천억 정도 들여서 이게 반지의 제왕 있잖아요. 네. 반지의 제왕 프리퀄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른바 이제 쩐의 전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팀들을 아주 많은 OTT들에서 가져가기 시작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뭐 애플이라고 하면 솔직히 현금 보유고가 전 세계 최고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돈을 쓰기 시작을 하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었던 스트리밍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투자 아니면 거기에 있던 포지션이 잡힐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존 미디어들도 OTT에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웨이브나 아니면 네. 티빙 같은 곳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만들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여도 특히 HBO라고 하는 아주 이제 TV 쪽으로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를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미니 시리즈 하면 그쪽 걸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들도 HBO Max라고 해서 OTT를 계속 만들고도 있고 네. 또 디즈니 역시도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상당한 기존에도 원래 컨텐츠에서 잘하던 곳들도 이 OTT 시장에 엄청나게 뛰어드니까 네네. 그럼 그런 입장에서 과연 넷플릭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또 소비자들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넷플릭스 하나밖에 없을 땐 네.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뭐 10,000원, 12,000원 낸다고 그래도 그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파친코 보려면 애플 가입해야 돼? 그럼 또 10,000원 더 내야 돼? 그러니까요. 뭐 하면 뭐 우리나라 거 하면은 한 달에 5, 6만 원 이제 금방 넘거든요. 채널을 다 보려면 그렇죠. 근데 그게 컨텐츠 하나 때문에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다른 거에 새로운 걸 바쁘게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제 내가 한 달 동안 볼 게 없는 것 같아. 네. 라고 하면은 해지를 하면 예를 들면 해지했을 때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뭐 월정액이 있거나 그러니까 월정액이 아니라 예를 들면 1년에 계약을 했을 때 할인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 아까워서라도 안 할 텐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또 좋은 거 나오면은 한 달 있다 또 봐야지라고 하면서 또 가입자가 이제 해지가 됐다가 또 유료로 했다가 이런 식의 결국엔 선택적으로 소비자들이 OTT를 봐야 되는 이런 스트리밍 전쟁의 상황이 결국에는 혼자서 계속 독주하고 있었던 넷플릭스에 여러 가지로 파이가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 넷플릭스를 이왕 가입한 김에 뒤지다 보니까 네. 이런 영화도 있고 이런 드라마도 있네. 그리고 발굴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여러 개의 OTT를 다 가입해 놓으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럼 이게 한 달에 이게 5만 원의 가치를 내가 뽑아내나? 그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쩐의 전쟁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넷플릭스도 워낙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대 브랜드지만 아마존 프라임이나 디즈니나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애플을 보면 워낙 막대한 자본을 가진 회사들이니까 경쟁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렇죠. 그 경쟁에서 이제 또 이제 제작사들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일 포인트가 앞서서도 오징어 게임 얘기하셨지만 국내의 많은 제작사들이 한동안 방송국에 안 가고 넷플릭스로 달려갔잖아요. 선금 주고. 그렇죠. 넷플릭스로 가면 선금 주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게 자율권 주지. 네. 그리고 어쨌든 몇 %긴 하지만 거기에서의 그 마진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한 가지 아쉬운 거야 뭐 이제 라이선스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컨텐츠가 잘 됐을 때 이거를 뭐 원소스 멀티유즈 해가지고 다른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도 중요했던 건 어쨌든 말씀해 주신 선금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선금을 많이 주고 내가 자유롭게 하게 도와주니까 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씩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작 과정도 간섭 안 했고 시청률도 신경 안 썼는데 지금부터 넷플릭스 경영진들이 기존의 영화사나 방송사들처럼 뭐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각본 줄거리 제작 과정에 조금씩 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들의 컨텐츠에서 결국 넷플릭스 자체의 장점은 넷플릭스는 엄청난 베스트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는 취향들이 있을 거고 A라는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개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최근에 취향이 정말 다양하게 갈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를 위한 취향을 더 정확하게 맞추는 컨텐츠가 좋을 텐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40대만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넷플릭스가 잘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만들 때는 대한민국 40대도 보고 다른 대도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거 말고 대한민국 40대만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줘 라는 식의 이제 어떤 간섭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마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순수 제작비의 20에서 35%의 마진을 더해서 제작비 지급하는 방식을 제작비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이제 표시하겠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절대값으로 네가 뭐 얼마짜리를 하든 우리는 무조건 받으면 뭐 몇 억 줄게 딱 이런 네. 고정비면 이제 그런 것들 역시도 이제 마진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외부 컨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비율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뭐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종률제가 아니라 정액제 방식으로 바뀐다. 결국은 다 이제 경영상에 서로 간의 이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자, 월정액 비용도 비싸지고 자, 비싼 요금제는 결국 자충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금액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말 좀 이거 과연 해야 되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낮은 요금제를 제공하면서 광고를 넣는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의 제일 장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국내 거랑 비교할 때 국내 뭐 예를 들면 케이블은 내가 유료로 돈 주고 뭐 1,000원 주고 사도 광고 두세 개 나서 짜증나 이러는데 맞아요. 넷플릭스는 그냥 틀면은 광고 없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절반 정도 가격 한 5,000원, 6,000원 정도를 하면서 광고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델도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에 이렇게 되면 존재 의미가 완전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계정에서 4명까지 아이디를 쓸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지금 이제 계속 추적하면서 막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자충수인가 뭐 이런 생각 드는 것이죠. 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가 외부 활동이 많아져서 네.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OTT를 많이 봤는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넷플릭스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붕어 아이스크림 받으실 분이요. 8815-3221-6543-1027 8585-3286-4401님. 자,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